반갑습니다. 국학특강의 장영주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는 발해 대조영의 3일 신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친근한, 아주 친근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국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겪었던 그 시대, 그리고 그 전투, 죽음, 이것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드라마틱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특히 명량대첩을 했던 그 순간이 사가들이 뽑은 우리나라 역사 중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런 드라마틱한 부분을 창출하시고 스스로 또 돌아가신 충무공 역시 우리 국학인의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무공께서는 그런 일생을 살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내과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뽑은 역대 한국인 중에 가장 최고의 파워브레인 넘버 원,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파워브레인이란 그 뇌를 가장 파워풀하게 쓰신 분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무공께서 이어오신 그러한 명랑대첩이 끝나고 바로 하신 말씀이 이는 실로 천행이었다. 12척의 배로 330여 척의 일본군을 무찌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터져나온 말씀, 이는 실로 천행이었다. 하늘이 준 행운이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고 하나님하고 하늘을 의지하고 하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대한 가르침, 땅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한 가르침이 전 시간에 얘기했던 대조영 시기의 3일 신고라고 하는 그 3일 신고는 그 전부터 내려온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보관되어 있는 것은 대조영 시대의 3일 신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소멸되고. 그래서 그 시대의 천지인 사람과 하늘과 땅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랑대첩을 우리 군사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천지인의 합쳐진 승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시가 맞았고 지리가 맞았고 또 거기에 있던 장졸들과 백성들의 도움, 즉 천지인의 합일 작품이다, 승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력, 그런 상식, 그런 습관, 과연 천지인은 무엇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긴 글자인데 센텐스인데 한번 줄여봤습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풀이하면 저 파란 창공이 하늘이 아니며 저 까마득한 허공도 하늘이 아니다. 하늘은 모양도 바탕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와 둘레 사방도 없고 비어있는 듯 하나 두루 꽉 차 있어 있지 않은 곳이 없으며 무엇이나 싸지 않은 곳이 없다. 이것이 참 보이는 그 스카이, 해와 달과 구름이 있는 그런 보이는 가시적인 하늘만이 하늘이 아니다. 또 깊고 깊은 공간, 그 공간만이 하늘이 아니다. 무엇이든지 감싸지 않고 어디든지 없는 게 없다. 이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양자물리학에서 나오는 그러한 질량불변의 법칙과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현대 물리학에서, 우주 물리학에서 허공을 얘기하는, 허공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기도 하고 에너지이기도 하다. 이런 부분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수천 년 전에 발견된 진리인가 의심할 정도로 우리의 선조들이 탁월한 감각과 통찰력을 갖고 계셨다. 이 부분을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별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밝은 게 있고 어두운 게 있다. 맞죠? 그죠? 거리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또 고락이 있다고 합니다. 별도 어떻게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을까? 아픔이 있을까? 근데 요새 보면 별이 태어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요새 현대 물리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한민족의 과거 경전이 증명되고 그리고 실증화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 이미 왔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 것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 보면 땅에 대한 가르침, 이건 세계훈 그래가지고 끝없이 널린 저 별들을 보라. 이루 셀 수가 없으며 크기와 밝기가 다 다르다. 그리고 우주 전체에 걸쳐 수백 세계를 거느리고 있으니 너희 눈에는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이 제일 큰 듯 하나 사실 하늘의 구슬에 지나지 않는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구슬이라고 하면 동그랗다는 얘기죠. 지구가 동그랗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누천 년 전에 이미 망원경도 없고 우주선도 없을 때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또 책에 따라서는 허공을 떠도는 하늘의 구슬에 지나지 않느니라 이렇게 해석한 책도 있습니다. 허공을 떠돈다는 것은 공전과 자전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놀라운 관찰력, 놀라운 사실, 이것은 과연 어디에서 기인하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냐. 또 사람에 대해서는 또 아주 자세히 묘사해 놨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이 진짜 깨달으면 착함도 악함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가치관이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악하다고 표현되고 어떤 때는 착하다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고정관념이고 정보일 뿐이다. 진짜 우주에 닮은 본성은 착함도 없는 것이고 악함도 없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밑바닥까지 꿰뚫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호흡을 잘함으로써 두터움도 열분도 없고 그리고 맑음도 흐림도 없다. 그래서 정기와 성과 명, 정을 다스리는 법, 그리고 그것을 잘 다스리는 지감, 조식, 금촉이 바로 인간 완성의 본령이다. 이런 부분을 쫙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밖에 소개해드린 게 아니에요. 아주 빙산의 일각을 소개했는데도 우리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세계와 인간과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적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깨달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중이 깨달았고 그것을 1, 2년 전파한 게 아니고 수천 년을 전해 내려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실로 진리를 목숨 걸고 지키지 않은, 그리고 그것이 대량화되고 집단화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큰 자산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그러한 맥락으로 살다가 나라를 구원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충무공이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나라 역사에 9분이 있어요. 충무공이 9명인데 임진왜란 때 4분이 존재하십니다. 근데 그 4분 중에 임진왜란에 돌아가시고 싸움터에서 돌아가시고 승리로 이끈 분은 2분입니다. 한 분은 충무공 김시민 장군, 한 분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래서 충무공인 이순신 장군이 살아계셨을 때 그 당시에 동북아시아 정세는 아주 혼미했습니다. 명나라가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가 쭉 내려오면서 환관정치와 아주 우매한 황제들과 포갑에 의해서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조선도 역시 어떤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그리고 화석화된 유교의 가르침, 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아주 바둑판처럼 쫙 쪼이서서 신하와 왕들도 또 백성들 사이가 전부 유리됐어요.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혜성같이 나타난 만주족의 누르하치라고 있죠. 이 누르하치의 성이 애신강나입니다. 애신강나 누르하치. 애신강나라고 하면 바로 청나라 황제들이 모두 이 성을 썼습니다. 애신강나 누르하치, 그 다음에 그 아들, 셋째 아들이 청나라로 이름을 바꿨는데, 애신강나 홍타이지, 우리나라 병자호란의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황제 애신강나 부위, 이렇게 됩니다. 이 애신강나를 보게 되면 애자 빼고 각자를 빼면 뭐가 되죠? 뭐가 남습니까? 신라가 남죠. 즉 신라를 사랑하고 신라를 잊지 말자가 청나라 황제들이 회밀리 네임이라는 거. 이 부분이 우리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명나라 편을 들지 말고 신라를 저렇게 존경하는 청나라 편을 들었다면 지금 우리는 또 달라질 수도 있었죠. 그리고 누르하치가 일설에 하면 죽을 때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죽습니다. 절대로 조선을 괴롭히지 마라. 한 형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연구해야 될 부분이지만 여하튼 이러한 정세 속에서 불같은 성격을 가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100년 만에 내전을 통일하고 그 야욕을 징기스칸보다 더 큰 나라를 가지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적인 상황은 그 길러놨던 부하들의 병장기를 어디다 이게 쓸어버려야 되잖아요. 왜냐면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먹는 거예요. 토사구팽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언젠가 칼을 들이댈 것 같으니까 다 밖으로 쏟아버릴 곳이 필요한데 그것이 중국이라고 하는 빌미로 한국에 조선에 내보낸 거죠. 그리고 잘 돼서 다 차지하면 거기다가 자기가 베이징에 가서 세계를 다스리겠다. 그 당시 일본의 군력은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조총부대만 15만 명이 있었는데 그 15만 명의 조총부대는 조총이 일본에 들어간 지 40년 만에 그 성능과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최고였어요. 세계 최고. 그래서 이 세계 최고의 부대를 가지고 중국을 먹고 유럽까지 쳐들어간 것은 아주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또 한 번 세계는 징기스칸 이래 전화의 말발급에 초토화될 것을 조선이 오로지 막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선의 인구 반이 죽었습니다. 그 처참한 과정에서도 살아남은 사람 중에도 많은 사람이 귀떼가고 콧대가고 그래서 귀, 코비에서 이비가 에비에비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시대에 홀로 어깨에 조선의 운명을 쥐고 있었던 분이 충무공이고 충무공이 갖고 있었던 마인드 속에 국학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잔인하기 짝이 없고 영민하고 재빠르기가 짝이 없어서 포르투갈 선교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인들은 미국의 큰 불행을 겪을 것이다. 왜? 지도자가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이다. 툭하면 할복시키고 툭하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과연 일본은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맞는 불행을 겪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히데요시는 이순신 장군보다 9살이 연상이고 그리고 김시민 장군은 묘하게 이순신 장군보다 9살 연하입니다. 여하튼 그 세대가 뒤죽박죽이 돼서 엉켜 싸우다가 결국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세계 제패의 야욕을 조선의 이름 없는 장군에 의해서 저지당하고 화병으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함께 세계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를 다 먹으려고 그런 거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그 야욕을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치밀하고 담대하고 전격적인 전쟁 준비를 통해서 인도와 몽골까지도 다 먹어버리겠다. 요새 뭐 그런 말이 재미있게 떠돌지만 그렇게 된 거죠. 그걸 이순신 장군이 홀로 그렇게 막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임진왜란이라고 것은 우리가 아주 존경하는 넬슨의 트라팔가 해전, 그것은 동네 싸움이에요. 거기 양쪽 스페인과 영국의 해전에 모여든 배가 뭐 60척 정도입니다. 60척. 그런데 이 임진왜란 때 명나라, 조선 또 일본군의 배는 약 800척이 뒤엉켜서 싸웁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역사는 역시 승리자의 것이니까 영국이 굉장히 트라팔가 해전 넬슨을 대단하게 보지만 뭐 우리 잘 알다시피 일본의 그 5대 해전사의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도고 헤이아치로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 승전한 러일 함대 전쟁 해전에서 승리하고 축하 파티에서 어느 기자가 당신은 이순신과 같은 명장이오 그러니까 정색을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나를 넬슨과 비교한다면 그럴 수는 있지만 나는 이순신, 조선 이순신의 하사관 정도밖에 안 된다. 왜? 역사상 가장 가난한 장군, 역사상 가장 불행한 장군이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조정에서 대준 거 없고 전비도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 먹거리도 만들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선조가 도망갈 때 쌀도 갖다 줘야 됩니다. 이러한 운명을 가지고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효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만나기 하루 전에 감옥에 나와서 만나기 하루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기구한 팔자가 됩니다. 근데 그 어머니를 완전히 모시지도 못해요. 백의종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부도사가 빨리 가자고 하니까 조카에게 장례를 부탁한다. 그리고 7월 달에 원균이 완전히 7천량에서 다 조선수군이 몰살당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쪽으로 보면 명랑해전, 일본의 명랑해전과 비슷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망쳐 나온 배설 장군의 12척을 인수받아가지고 2달 뒤에, 불과 딱 2달 뒤에 명량에서 다시 한번 판세를 뒤집어 엎습니다. 어떻게 2달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더구나 선조는 육전으로 들어가라. 그 당시엔 해군, 육군 구분이 없었습니다. 해군이 다 망했으니 그래서 아주 좀 미안한 느낌을 갖는 모양이죠. 과거에 내가 그대를 너무 가혹하게 되었으니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도다. 뭐 이런 또 편지를 쓰고 그럽니다. 장계를 받고. 그러니 이제 봐주는 셈 치고 거기서 헛되이 죽지 말고 육전으로 편입해서 권유리 밑에 들어가라. 그때 충무공이 전략이 분명하니까 만약에 울들목이 뚫리면 우리 조선의 목젖이 뚫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때 상황은 부산에서 굴량미를 잔뜩 실은 배가 마포와 노량진까지 가는데 날씨가 좋으면 4일 걸립니다. 근데 500석씩 실습니다. 배에. 근데 육로로 가려면 500석을 호위하는 왜군이 50명이 따라붙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가면서 그걸 다 먹어. 그래서 서울 도착할 땐 별로 서울에 있는 왜군에게 굴량미를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굴량미 내놓으라고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육로로 올라가는 거, 해로로 올라가는 거 2개의 전략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딱 세우고 해군과 육군을 보낸 건데 육군은 성공했는데 해군이 성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굴량미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군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필사즉생, 필생즉사. 여하튼 그러한 지독한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통해서 어떤 힘으로
이 전쟁을 이기셨는가? 거기에는 사라지지 않는 국학의 정신이 충무공 피부 속에, 뇌관 속에, 그리고 DNA 속에 스며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그 당시 선조는 임진왜란 전투 수행의 최대 장애가 선조 자체였어요. 장군들이 싸우려면 야야야 가자. 계속 북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유성룡이 자꾸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결전을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압수를 건너고 말 것이다. 압수란 압록강입니다. 즉 명나라로 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성을 빠져나가지 않겠다고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뒤로는 내일 아침에 가자. 그래서 얼마나 화급하게 도망가는지 단 하루 만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새벽에 궁궐을 나와서 한양을 빠져서 개성을 도착하는데 하루 걸려. 하루. 지금도 걸어서 가려면 하루가 더 걸릴 겁니다 아마. 가마 타고 다리도 없는 그러한 배도 없는데 배를 구해서 사공일로와 막 잡아서 끌고 이랬는데 또 비빈들 말에 태워가고 걸어가고 이러한 나라 운영, 이것이 선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당시에 그 위정자들에게는 고구려나 발해서 보던 강력했던 국학정신이 사라지고 없었던 겁니다. 그 대신에 화석화된 명나라 그리고 중화사상에 중독이 된 지성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나라가 선조 혼자 잘못도 아니죠. 그렇게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일본에는 귀무덤, 코무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충무공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충무공을 초창기에 못살게 굴었던 충무공의 상관 명나라 해군 제독 진린도 점차 충무공에게 마음으로 감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종에게 자기 황제에게 팔사품을 내려보내달라. 신종이 팔사품을 준 건 해외 장군에겐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품위를 합니다. 황제시여 여기 와보니 정말로 어마어마한 장수가 있는데 이름하여 이순신입니다. 이 장수는 경청 동지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를 다시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장수를 황제가 부르셔서 그래서 요동을 맡기면 그때 누르하치가 한참 침공할 때예요. 근심이 없어질 거로 생각되니 부르시옵소서. 이 사람은 자기 나라 인군과 신하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깝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충무공이 잠깐 잘못하면 차출돼서 명나라 장수가 될 뻔했죠. 이런 것들이 국학정신이 사라졌을 때 일어나는 그 외소화 작용이다. 그리고 충무공의 그 생활을 보면 항상 어머니를 생각하시죠. 어머니가 84세에 돌아가셨는데 한산도에서 계실 때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하룻밤 딱 같이 있으면서 나중에 그 기술하시기를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가는데 어머니께서 아직 주무시고 계시어 일어나시지 않았다. 웅성대는 바람에 깨어나셨는데 기운은 가물가물하지만 말씀하신 데는 착오가 없었다. 적을 토벌할 일이 급하여 오래 머무르지 못하였다. 얼마나 베르던 몇 년 만에 해후인데도 급히 왔다. 그래서 아침 새벽에 하직을 고하니 이 어머니의 말씀을 참 한번 느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지옥을 크게 씻어라 하고 두 번, 세 번 하였으며 조금도 일이라는 것으로 간직하게 잘 가거라. 야, 좀 더 있다 가면 안 되니? 이런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고 어서 가거라. 가서 나라의 치욕을 크게 씻어라. 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본래 마음입니다. 단군을 낳으시고
주몽을 낳으시고 명림답부를 낳으시고 그리고 대야바를 대조영을 낳으신 어머니들, 안중근을 낳으신 어머니들의 마음이십니다. 안중근의 어머니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근아, 속옷을 지으면서 너는 이 속옷을 입고 어서 빨리 죽어라. 혹여 늙은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하고 항소하여 연명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너는 빨리 죽어도 불효가 아니다. 네가 지금 죽어야 조선인의 가슴에서 불길이 일어날 것이다. 전략적으로 아들의 죽음을 재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살아있는 국학의 모델들이죠. 그래서 충무공께서는 그 늙은 몸으로 그리고 고문당한 몸으로 세 차례나 긴 장정을 하십니다. 1차는 고문을 받고 나와서 하루 7, 80리 강행군을 해서 순천까지 가시고요. 2차는 원균이 패망한 후 너무너무 슬픈 마음과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나 보자 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3차 장정은 뜻밖의 이때 돌아볼 때 복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삼도수군 통제사로 다시 전략을 세우게 되는 그러한 세 차례 장정을 하는데 그 당시 53세면 지금 60세가 넘은 노인이죠. 그죠? 그런 노인이 이렇게 하루에 7, 80일씩 몸을 돌보지 않고 돌아다닌다. 이것이 바로 국학의 가르침, 효충이죠. 이 효와 충을 가지고 울tur목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내시고 상유십이라고 해서 나에게는 아직도 12척이나 있습니다. 12척밖에 없습니다. 12척이 있으니 상이시여, 임금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 목숨이 있고 12척이 있는 한 적이 감히 업신여기지를 못할 것입니다 하고 울tur목을 탁 틀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백,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학생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기백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무공의 효충도 정신이라고 합니다. 충무공의 효충도 정신을 우리 학생들이 많이 널리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국학원에서는 매년 효충도 캠프가 상설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충도 캠프를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격전지를 쭉 다니고 있죠. 그래서 그 격전지를 다니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손을 잡고 아이들 손을 잡고 아산으로부터 울tur목으로 그리고 노량으로 그리고 거제로 한산대첩 통영으로 진해로 부산으로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기도 하면서 웰빙만 찾지 말고 효충도 즉 국학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현대의 고주몽, 현대의 대조영, 현대의 이순신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황금 거북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금 진해에 가서 거북선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문무대왕함에서 학생들이 이걸 보고 잘 다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이 이지스함, 우리가 지금 만든 세종대왕함, 이지스함 바로 밑에 급이에요. 이지스함이 나오기 전엔 가장 강력했던 함이죠. 저것을 보고 현재 애국충정을 우리 학생들 가슴에 심어주는 살아있는 이순신,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충무공. 그 다음 그래서 그런 효충도의 맥을 쭉 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학이 구한말의 강복군으로 충무공으로 사명대사와 의병으로 또 천부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존해 주신 대조영, 최치원, 대조영, 이것은 남북국이죠. 그 다음에 을지문덕, 명림답부, 고주몽, 당군조선, 한웅, 한인
이러한 쭉 올라가는 맥이 있다. 이 맥을 딱 접수하고 잡아야 민족혼에, 그리고 그 민족혼이 세계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나와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인재로 우리의 학생들과 우리의 2세들과 그리고 모든 부모들이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 동참하는 프로그램을 이름하여 황금 거북선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나르는 황금 거북선 프로젝트. 그래서 배가 이제 이게 원래는 거북선은 바다에서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그 좋은 우수한 두뇌로 나르는 황금 거북선. 황금이라는 뜻은 깨달음을 뜻합니다. 그 깨달음의 황금 거북선을 띄워서 전 세계에 지구 함대를 편성하고 지구를 살리는 그런 인재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좋은 시절을, 빨리 이 급박한 지구 위기를 국학의 정신으로 구원할 수 있을 그런 때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에게 지금도 남아있는 국학의 정신을 알아보는 한국인의 일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